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오늘이 벌써 지식 잉글리시를 시작한 지 3번째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도 저의 강의를 같이 한번 잘 따라왔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긴 여정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과 더 밀접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든 점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는 거? 선생님한테 숙제를 보고 선생님이 숙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혼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학교 생활도 너무 좋아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꾸지람도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걸 다 좋아하는데 그 과정 안에 있는 바로 시험이라는 배움을 측정하는 도구인 시험 때문에 학교 생활이 더 힘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너무 걱정하고 저도 항상 긴장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루가 있죠.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다시 말해 우리의 20대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을 하루에 치러서 하루 만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는 시험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프랑스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도 우리가 영어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먼저 보고 바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프랑스에서 대학 입학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죠. 바로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추운 겨울에 모든 고3 수험생들이 가서 그 시험을 치르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 하나로 그 시험이 하루에 치러진데 그 시험 때문에 이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을 하루 만에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시험을 치러졌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학생들이 부담이 덜 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측정하는 것 자체도 프랑스에서는 20점 만점에 몇 점? 10점이라고 그랬어요. 반타작만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원하는 전공 과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 중, 하로 나눠서 모든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의 질, 진정한 교육을 경험하는 좀 기회도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도 대학 입학 능력시험을 치르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SAT라고 해서 약자로 부르는데 프랑스와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수능과 조금 더 비슷한데 하나 제도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단 하루만 치러지는데 미국의 SAT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능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AT를 치를 수 있는 거고 대학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가는 환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면은 사실 SAT를 치르는 횟수를 조금 줄이되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이외에 그냥 조금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 이외에도 좋은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또 학생들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바칼로레아 프랑스 대학 입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크게 3가지 섹션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오늘 영어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또 말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 보고 바로 여러 가지 과목의 이름 영어로 함께 학습해봐요. 네,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아셨겠지만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3가지 영역 안에 세세하게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과목에 대한 이름까지도 영어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하면은 요즘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없잖아요. 외국 친구들도 사귀고 싶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SNS를 통해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때 우리 중학생끼리 친구하고 고등학생들끼리 친구를 하면은 모든 전 세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고민도
오늘 배우는 단어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 시험에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에서 뭐가 나왔는데 되게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영어로 쉽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와 관련된 모든 표현을 배울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고 신나죠? 저도 오늘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신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뒤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네요. 첫 번째, 큰 세 가지 영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영역은요, 우리가 바로 science라고 하죠. science, science, science. 지금 입 안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단어 하나를 발음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단어를 발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science, science. 이건 쉬우니까 나는 이거 안 하고 두 번째 할래 라는 친구들. 두 번째, 경제사회 영역이라고 나왔죠? 경제사회 영역. 길어요. 같이 잘 읽어볼게요. economics, economics, economics. and 사회, 그러니까 경제 사회예요. 얘는 사회는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다시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붙여서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한 번 더.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Very well done.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섹션이죠. 바로 인문 영역입니다. 자, 요거 발음 잘해야 돼요. literature. 그렇게 끊어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literature. 자,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끊어서 내가 끊어 읽기 편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끊어 읽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literature를 자연스럽게 literature, literature, literature. 다시 한 번 더. science,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and literature.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인 옆에 보시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 큰 영역 안에 조그맣게 세분화되는 과목들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암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두면요. 나중에 더 어려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자연 영역입니다. science였죠. 자연 영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과목은 바로 화학, chemistry입니다.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단어가 이미 너무 어렵죠. 철자도 되게 헷갈릴 텐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듣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유행하는 단어 있죠?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썸 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썸 탄다라는 표현이 이제 진정하게 사귀는 바로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썸을 탈 때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 이성적으로 끌리는 화학 작용이 있어야지만 썸을 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야, 쟤랑 나는 케미가 통해. 이건 남녀 사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친구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라도 쟤랑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케미가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케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STRY 빼고 케미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여서 야 우리는 케미가 끝내줘. 우리는 케미가 너무 잘 통해. 이러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걸 우리가 화학이라는 과목을 표현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렇죠. CH가 앞에 있어도 츠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크로 발음이 돼서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떤 과목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화학 하면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과목이죠. 바로 화학, 물리라는 과목입니다. 물리는 영어로 physics, physics, physics. 그렇게 해서 S 발음까지 꼭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과목에 들어가는 S는요 꼭 붙여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단수 취급.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단수 취급. 그러니까 마지막 명사가 S로 끝나더라도 얘를 복수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단수형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Chemistry, Physics. 자, 그럼 다음에 들어가는 자연 영역에 대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불행하게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과목명만 들어도 막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수학은 요것도 보세요. 아까 제가 과목명의 뒤에는 S가 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얘도 뭐가 있어요? S가 붙어있네요. 그럼 얘는 복수 취급할까요? 단수 취급할까요? 그렇죠. 단수 취급하는 과목인 거죠. Mathematics. 한 번 더. Mathematics. Mathematics.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세 가지 단어 읽어보고 바로 또 넘어갈게요. Chemistry, Physics, Mathematics. Chemistry, Physics, Mathematics. Very well done. 자, 그 다음 또 자연 영역에 있는 건 바로 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물은 제가 좀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생물을 좋아해서 그 생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았는데 그 생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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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logy.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내용 자체가 뭔가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접두사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접두사가 또 뭐지? 이런 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바이오가 있으면 뭔가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단어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biology, biology, biology. 자, 그 다음 자연 영역에 있는 그 다음 자연과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뭐 지구, 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과목이고요. 영어로는 Natural Science, Natural Science, Natural Science.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 영역에 있는 기술. 기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 한국말 같이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technology, technology, technology.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iology, natural science, technology.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경제사회 영역에 대해서 볼게요. 경제는 아까도 economic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사회, social science, 사회 자체를 social science라고 우리가 명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첫 번째 과목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영어로 economics, economics, economics. 자, 중요한 건 여기 뒤에 S가 붙는다는 점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경제학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볼 거예요. 이게 뒤에 단어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진짜 많이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까지 잘 커버를 해두시면요. 나중에 수능 볼 때에도 좀 더 어려운 영어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나 그때 배웠어 라고 지금 헷갈리지 않게 하면은 꼭 좋은 영어 실력이 쑥쑥쑥쑥 쌓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경제학과 관련돼서 파생될 수 있는 단어들. 첫 번째 단어. economy입니다. 이거 자체는요. 위에 있는 단어는 경제학이라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과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아래는 흔히 그냥 the econom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나 경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economy, economy, economy.
차이점은 위에는 I, C, S가 붙는 거고 얘는 그냥 Y가 붙어서 아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경제학은 economics, 경제나 경기 자체는 economy.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위에 걸까요? 아래 걸까요? 그렇죠. 아래 거가 되는 거겠죠? 대부분 뭐 경기 침체도 많이 이야기하고 경기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economy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파생되는 단어는 경제의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뭔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 차이점 발견한 거 뭐예요? 맞아요. 위에 우리가 학술을 의미할 때는 S가 붙는데 뭐뭐의, 경제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S가 안 붙네요. 그러면 얘는 경제학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얘는 경제의,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형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제 너무 똑똑하네요. 진짜 하나를 알려주니까 100만 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싶으면 여기도 맞죠? 명사 앞에 쓴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형용사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읽을 때 S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S 발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완전히 반대되는 또는 말도 안 되는 뜻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economic, economic, economic. 다시 economics, economy, economic.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파생되는 단어를 더 배워볼게요. MIST, IST가 붙으면요 그것을 뭐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어리 붙으면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IST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경제학자를 영어로 economist, economist, economist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지를 The Economis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잡지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요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CAL, 마지막이 AL, 형용사로 끝났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단어는요. 경제의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얘는 또 AL이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려요. 저렴한 또는 경제적인 알뜰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economical, economical, economical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파생되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지문이나 문장에서 막 섞여서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까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economics는 경제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economy는 경제 또는 경기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라고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economic 이라고 하면은 S가 붙지 않아서 경제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뒤에 보시는 것 같이 경제학자는 economi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뜰한 또는 저렴한 경제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economical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경제사회 영역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경제만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사회과학입니다. 바로 social science. 자, 사회과학, social science. 이미 배운 거니까 발음만.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Very well done.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문 영역. 요 섹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인문 영역이 너무 재밌고 막 너무 무궁무진하고 우선 규칙. 이 별로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또는 소설책 같은 것들, 고전들 많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문학에 포함이 되는 교과 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니까 우리나라는 국어를 보는데 얘네들은 어떤 걸 보겠어요? 본인들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시험을 보겠죠? 프랑스어는 영어로 French. French.
Fren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라는 국가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죠? France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철학입니다. 철학. Philosophy. 다시 한번 Philosophy. 액센트는 중간에 O 있는데 가고요. Philosophy.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역사. 와, 아는 단어 나왔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네요. History. 위에서부터 French, Philosophy, History. 그 다음 지리는 Geography. Geography. 액센트는 여기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외국어. 프랑스 친구들한테 외국어는 우리나라 말이 될 수 있는 거겠고 영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외국어는 영어로 외국의라는 의미를 가진 foreign과 언어의 의미를 가진 language가 합쳐져서 foreign language. 지금 입 다 움직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믿고 있을게요. 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믿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 예술 영역인데요. 이거는 art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the arts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해도 무방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한번 발음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트가 예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art. 아트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어를 발음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부끄럽지 말고요. art.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이 the arts. D로 발음하는 거 눈치채셨어요? 잘했어요. the arts. Geography, foreign language, art, or the arts까지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과목들의 이름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복습해봐.